왠지 공자이게 고대 노예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찾아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은 자신의 물을 먹지 않고, 태양은 자신을 비추지 않으며,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꽃은 자신의 향기를 스스로 맡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자연의 섭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연을 둘러보면서 자연은 서로에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어울리며 살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 대단하진 않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다움이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역시 그런 어떤 사람다움, 자연다움 이 모습으로 이 강의를 열심히 한번 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가 우리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 소수의 엘리트, 당시 금수저 집안 출신 아들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근대사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남는 건 무엇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있더라. 자,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80년대예요 지금요. 80년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일단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가 되니까 조선 정부도 부담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몰랐어? 아, 정말 답답해요. 이 당시 그 조선 정부를 보면, 아, 정말 대통령을 내가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청의 영향력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 다른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묘하죠. 러시아를 쭉 끌어당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가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달려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그 러시아와 라이벌 관계였던, 세계의 어떤 재패를 놓고 정말 이게 정면 충돌하는 어떤 그 양상으로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자, 그런데 영국이 지금 거의 중국을 반식민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말이죠, 조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조선 쪽을 내려와서 중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이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흥선대원군 때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 정말 제가 야만적인 어떤 행위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2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영국이 거문도, 저 남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려요.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거문도라고 하는 거 이제 남해 쪽이니까, 이걸 러시아 배가 쭉 내려와가지고 영국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영국이 차지해버린 거죠. 누구 맘대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누구 맘대로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 정말 이 제국주의의 그 야만적 모습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신사의 나라? 이 당시에는 정말 웃기는 짬뽕.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떤 나라랑 의지를 하면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바로 이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을 전후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길준과 부들러예요. 자, 유길준과 부들러, 이 부들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페르트처럼 독일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길준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옛날에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에 가는 보빙사 있잖아요. 그 보빙사 사절단을 따라가지고 갔다가 미국을 둘러보고 유럽까지 돌아가지고 러시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을 한 바퀴 빙 돌고 온 거죠. 그러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은 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서유견문이라는 책. 어찌 보면은 근대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쩌건 이 유길준과 부들러의 이 중립파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 언제 있었느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직후예요, 직후. 85년도거든요. 84년, 85년도. 그러니까 직후입니다. 직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신정변에 거의 붙어서 나오는 것,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비록 갑신정변 때 청일 전투, 창덕궁항에 있었던 그 청일 전투, 소규모죠. 전투에서 패배는 했지만 일본이 정치적 위상은 줄어들겠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전히 그 쌀과 면 제품을 교환하면서 이 곡물을 일본으로 가져간 어떤 미면 교환 시스템, 이건 계속 꾸준히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지금 갑신정변 직후의 어떤 그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세 침탈에 좀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입니다. 지금 계속 80년대, 우린 지금 80년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내부적 상황을 볼게요.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급진개화파가 결국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개화파, 집권층은 온건개화파 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온건개화파는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80년대도 여전히 갑신정변으로 한번 충돌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온건개화파, 그 주류 세력들의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개화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80년대입니다. 이때 전신이 놓여집니다. 85년도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이모군란 끝났어. 갑신정변 끝났어. 이모군란 청에 진압했어. 갑신정변 청에 진압했어. 자, 진압했으면 이거 본국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릴 방법이 없네. 알릴 방법이 없어. 지금이야 휴대폰 걸면 되죠. 이모군란 터졌습니다. 갑신정변 터졌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타고 갈래? 이거 배 타고 갈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선을 깔아가지고, 왜 옛날에 그 모스보 또둑뚝뚝 이런 것들 이제 조합하면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글자도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전신을 놓는 거예요. 갑신정변 직후에 전신을 놓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외우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고요. 자, 전신이 놓여졌고요. 그 다음에 전등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와우, 이 조명 보세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이 음치 미치겠다 진짜. 네, 어쨌건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조명을 보면서 욕을 빡 하면서, 에디슨 너 때문에 나의
야간 근무는 계속된다. 야, 그거 아주 그냥 그 센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자, 어디에서 이 전등이 처음으로 짠 하고 보여지냐면 경복궁입니다. 예,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그때 이 경복궁에서 전등이 탁 켜졌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근대 문명과의 만남이 바로 이 조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80년대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경복궁 써놨네. 경복궁. 그 다음에 8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근대 교육의 어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세동점, 그죠? 중국 그 양모운동 중체서양의 영향을 받은 동도 서기,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러려면 이제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때 이제 86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최초로 국가 주도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물론 그 전에 그 동문학이라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동문학은 주로 이제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그 교육을 하는 근대적 학교, 이렇게 보기 조금 부족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유경 말 그대로 영재를 육성하는 어떤 그런 공원이라고 하는 건 파크가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학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제가 얘기했죠. 그 우정총국 그때 불이야 하면서 나오는 민씨들 탁 죽여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큰 부상을 당한 민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씨들을 당시 그 서양 알렌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그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족이었던 명성황후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알렌한테 물어봐요.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이때 알렌이 얘기합니다. 병원을 한 채 지어주십시오. 세게 나오는데요. 병원 한 채. 그래서 명성황후가 지어준 병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해원이라는 겁니다. 이 광해원의 역사적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시면 병원 가시지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광해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냥 빛을 발하는, 정말 은혜가 막 그냥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자, 어쨌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 이 갑신정변 직후와 지금 다 제가 인과관계를 지금 묶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 더 가볼게요. 방문국이라고 있습니다. 방문국. 방문국은 뭐냐면 바로 문자를 박는 공간, 인사와 관련된 곳이에요. 활자와 관련된 곳인데, 이 방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적 교육, 근대적인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문국에서 계속 글자를 찍어내는데,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순보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신문이에요. 이 한성순보가 만들어지는데,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의 어떤 문물을 보면서 이 개화파들이 뭐 이런 것들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점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여러분 전신도 그렇고 유경공원도 그렇고 광해원도 그렇고 방문국도 모두 갑신정변 전후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80년대예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전신도 있어야 되고 느낌이 오시잖아요. 평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뭐다? 돈이다. 여러분이 전등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에디슨 회사에서 온 거예요.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발명이라고 하는 게 최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개량해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그 규모의 전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전등하면 이제 에디슨 떠오르는 건데, 그게 실용화되었고 대중화되었을 때 정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바로 그걸 수입을 해요. 사실 이제 이 계약 관계 때문에 이 고종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오기로 했었죠. 근데 에디슨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바쁜 일 관계로 다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에디슨이 우리나라에서 죽을 뻔했다니까.
어쨌건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 개화적인 어떤 그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 다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세금이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어디 있겠어? 세금이지 뭐. 당연히 조세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80년대 설명이라고 좀 설명드렸잖아요. 모두 다 80년대라고요. 80년대 상황이 이래요. 특히 이제 일본의 그 미면 교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쌀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쌀값은 폭등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세금은 마구마구 뜯겨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러니 당시 사람들 이제 90년대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90년대로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80년대 블럭이야. 요 80년대 블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해됐어. 80년대 블럭. 자, 그럼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겠지요. 자, 어떤 노력들인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입니다. 외국 세력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 농간지를 펼치고 있으니까 외세를 반대한다. 반외세. 외세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고 있어. 탐관오리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아. 다시 이게 뭐 옛날 그 세조정치 때 그 부정부패를 보는 것 같아. 기존의 세력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저항. 봉건적 질서, 그러니까 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 시대의 모습들, 주류 세력들을 반대한다. 그래서 반봉건. 네. 19세기에 이 시대의 과제는 바로 반외세, 반봉건이었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들. 예, 외세에 반대하고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는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반외세와 반봉건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는 운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남은 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밖에 없다.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도에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조직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최재호가 만들었고요. 그 뒤를 최시영. 최재호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예, 그 뒤를 최시영이 잇고 있다. 그래서 뭐 동경대전, 용담, 유사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학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포접제라는 거예요. 포접제. 이 포접제는 뭐냐면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왜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나눠지고 또 밑에 이렇게 피라미드 지역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조직되죠.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포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뭐 남쪽에 있으면 남접, 북쪽에 있으면 북접, 뭐 이렇게 접, 그 접을 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포접제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뭐가 하나 딱 떨어지면 빠르게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때 남접과 북접이 함께 손을 잡고 외세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 포접제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좀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접을 통해 가지고 교단 조직을 정비했던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1894년도에 정기됐습니다. 여러분들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저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하지만 10년 전, 딱 10년 전이에요. 188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갑신정변이 있었다. 정확히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있더라라는 건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 교조 신원 운동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교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주를 떠올리세요. 동학의 교주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출발했죠? 최재호. 근데 최재호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사형당하잖아요. 왜 사형되었을까? 혹세무민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맞는다. 이런 종교, 나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뭐야? 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혹하는 그런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교주 최재우의 명예를 복권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양이나 뭐 이런 데 올라와 가지고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복합 상소라고 합니다. 이게 상소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휘발유를 붓는 이 불이 지금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휘발유를 뿌려놓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디서? 바로 고부에서. 자, 전라도 고부입니다. 이 고부에 그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정말 이 당시 그 전형적인 19세기 탐악한 이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수지가 있단 말이야. 저수지를 쓰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보세를 내야 되는데 이 탐관오리 조병갑이 자기가 좀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저수지를 또 만들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 이름이 바로 만석보라는 겁니다. 만석보. 그러면 이 보 누가 만들어? 농민들이 만들 누가 만들겠어? 그래서 완성했어?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돼? 이거 만든 농민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이게. 내가 지금 나농사하기도 힘든데 여기 끌려나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저수지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여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에 드디어 우리의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께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조병갑은 주랭랑을 쳤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예.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아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들어볼게 라고 해가지고 안핵사 이용태를 보냅니다. 이용태를 보냈는데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1차 고부봉기 때 이걸 주도했던 농민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백산에서 봉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백산봉기라고 합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탐악한 그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이젠 멈추지 않아요. 고부봉기 때는 한번 멈췄거든요. 그런데 다시 막 전봉준 막 잡아들이려고 막 하니까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산봉기였다. 자, 이제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누구랑 부딪히냐면 관군과 부딪히게 됩니다. 관군과 부딪혔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황토현 전투. 그 다음이 황룡촌 전투입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후에 다시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농민들 숫자가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하고 싸운다? 이거는 게다가 그들 무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웬일이야.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상대로 이겨요. 황룡촌 전투에서도 관군을 상대로 이겨요. 대박. 얼마나 농민군이 센 거야. 와. 근데 한편으로는 와. 도대체 관군은 얼마나 약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니, 무슨 당나라 군대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아무리 인원수이 많다고 총을 갖고 있는 관군이 이게 무너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농민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전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주성을 점령해 버려요. 이야. 여러분, 우리 반만년의 역사 이래 농민들이 전라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전주, 뭐 나주가 있겠죠. 합쳐서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그 전주를 농민들이 장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전라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 이 한반도의 목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농민들에게 빼앗겼다고요? 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보여진 액션. 늘 그래왔듯이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들의 액션. 조선 정부의 액션은 바로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임오군란 때도 그랬듯이 또 SOS 어디에? 외세. 그 외세는 어딜까요? 청나라에. 아유, 내가 이거 보면 참 속상해요, 속상해. 예. 그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여? 이유는 간단하죠.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권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 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분명히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잖아. 근데 10년 뒤에 다시 또 이 텐진 조약 다시 또 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청나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10년 전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그때 다른 나라가 조선에 출병하면 상대국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본에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냐고. 왜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면서 이 문제를 질질질질 해결하려고 하냐고. 이렇게까지 해가 정권 유지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나라냐고, 이게 지금.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우, 욕 나오네, 진짜. 깜짝 놀라면 안 되지. 이걸 예측을 못 해? 이런 바보들. 어쨌건 정부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주에 들어와 있는 농민들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냅니다. 야, 지금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왔어. 이거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것 같아. 우리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어.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해서 전주 화약, 이게 화해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농민들이 농성을 풉니다. 전주성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들어줄 거야? 들어줄게. 오케이, 들어줄게. 자, 그러면서 전주화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에 농민들은요, 집강소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폐정,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집강소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집강소. 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기구는 통리, 기무, 아문. 90년대 동학농민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개혁 기구는 집강소. 오케이? 자, 이 집강소 이 폐정 개혁한 내용을 보면요, 그 앞에 갑신정변 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담고 있어요. 대표 중에 바로 신분제 폐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과제는 바로 신분제의 폐지라는 거. 10년 전 갑신정변 그 소수 엘리트, 정말 그 2030 세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청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세상을 바뀌어야 된다,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물론 이 갑신정변도 동학농민도 주장이에요, 주장. 하지만 그게 바로 시대의 과제라는 것이죠.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의 꿈은 뭐예요? 자기 땅 갖는 거예요. 토지 균분, 토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갑신정변에선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 왜? 갑신정변 때 그 엘리트들은 지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학농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농민들은 땅을 원한다, 토지 균분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폐정개혁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 또 하나 이제 본다면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허용하라. 왜? 과부들의 재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성종 때부터 이 과부의 재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 운동 와가지고 과부들의 재가 허용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니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죽고 나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을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걸 왜 정부가 뭔데 막어? 남의 사랑을. 내가 왜 흥분을 하는? 내가 왜 흥분한? 자기야 나 미안해. 내가 왜 흥분하지? 네, 자 어쨌건 이런 그 전주 화약 속에서 이 폐전개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기구가 바로 교정청이다라고 하는 거. 정치를 이제 원위치에 들러놓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교정청. 자, 개혁기구 지금 현재 2개 나왔습니다. 80년대 개항 직후에 만들어진 개혁기구, 개화기구, 통리기모함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개혁기구, 농민 측의 집강소, 정부 측의 교정청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일본이 진짜 여러분들 무서운 나라예요. 분명히 10년 전 청과 한판 붙었습니다. 어디에서?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물론 아주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이 일본은 주랭랑을 쳤죠. 도망을 쳤죠. 그때부터 일본은 칼을 갑니다. 언젠간 청나라의 목을 베리라고 하면서 칼을 갈았죠. 10년 동안. 1884년 갑신정변 일본의 실패 뒤에 10년 뒤 1894년 일본은 텐진 조약이 발효가 되면서 청나라로부터 군사 통보를 받고 바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준비 다 돼 있었어요. 바로 세팅 끝났어요. 바로 출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요. 보세요. 지금 상륙한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충청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청나라 군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아산 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정상이겠지.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이걸 진압을 하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여기 지금 동학농민운동은 지금 이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진압을 하려면 일로 와야지 왜 서울 쪽으로 오냐고요. 오면서 그들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이유는 경복궁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왕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왕을 통해서 거짓 문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슨 문서? 청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일본이요 도와주세요. 이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명분을 얻고자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이 충청도 전라도 쪽이 아닌 서울 쪽으로 배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고종을 사로잡았고 그 고종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우리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풍도해전이라고 합니다. 풍도해전. 자, 이 풍도가 어디냐? 놀랍게도 지금의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그 앞바다에 있는 섬이 바로 풍도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 배를 때리면서부터 청일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 청나라 일본 싸울 수 있어. 그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So what? 그런데 그 전쟁터가 어디였다? 일본도 아니고 청나라도 아닌 바로 이곳 조선이었다는 것.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동원되었고 식량들은 착출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자초하냐고요. 왜 외세에 의존하면서. 여러분들 외세는요.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외세는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이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이러면서 이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일본은 이제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이 고종을 협박을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진 개혁이 그게 바로 갑오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흐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 일본이 지금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농민들이 알게 된 거야. 농민들은 분명히 아까 그 천주 화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무장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개혁을 이제 패전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경복궁이 점령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1차 봉기는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천, 전주 전주화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다시 이제 2차 봉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1차 봉기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관군과 주로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반봉건적 질서가 좀 강한 면이 있다면 2차 봉기는요, 이 일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이 좀 더 강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2차 봉기는요, 1차 봉기 더욱더 규모가 커집니다. 왜? 아까 그 포접제 설명드렸잖아요. 남접과 북접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일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고종을 구하자! 고종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조잖아요. 주권자는 백성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찾는 것은 곧 나라를 찾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자! 그래서 농민들이 모두 다 이 서울 쪽을 향해 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길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금치, 치라고 하는 것은 고개입니다. 이 우금치를 넘어야 쭉 스트레이트로 서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금치로 향하고 있는 이 농민들 앞에 그 고개 이미 일본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농민들의 그 무기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대나무 잘라가지고 만든 죽창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지금 어떻게든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야? 산 위에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총들이 걸린 거야? 대박.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예. 게다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고개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본은 지금 내려다보면서 총을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 엄청난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는 일본군. 그 앞에 서 있는 농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이 가슴에 부적을 답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 나간다 라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마 농민들, 그 당시 농민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었던 거지.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항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와, 너무 용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죠?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공포였을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사건들이 여러분들 으쌰 난 용기 있어 이렇게 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건 한 발 떼는 겁니다. 한 발 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 뒤에 오는 더 나은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섭지만 가는 겁니다. 그 우금치 밑에 있었던 그 흰옷 입은 5만에서 1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농민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일 수 있고 그 시대의 오빠일 수 있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무서웠겠지만 그 부적 하나 달고 우금치를 향해 올라갔던 그들의 모습, 그들에겐 꿈이 딱 하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신분제 사회에서 살지 않게 해주겠노라는 꿈. 외세의 총구멍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해주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무섭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금치에 걸려있는 일본군의 총은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결국 총성이 울렸고요. 그 5만에서 1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동학 농민군들은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기층민의 저항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 시도라고 하는 것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 발전의 방향에 부합한다면 그 시도와 도전은 비록 그 순간 실패로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와 도전이 역사 발전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깁니다. 제가 역사 발전 이야기하는데 제 그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는 자유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꿈,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이거는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어떤 차별 신분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노라는 그들의 꿈은 역사 발전에 부합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과 시도가 비록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 없음으로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도와 도전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발전, 그 시대의 과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더 단축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 꼭 나옵니다. 하지만 시도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당겨져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금치에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금 기층민들의 어떤 이런 저항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어떤 요구들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거의 혁명 수준까지 가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고종을 사로잡고 강요를 했던 개혁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갑오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 그러니까 이 1894년은 엄청난 해예요. 동학농민 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청해전도 일어났고요. 갑오 개혁도 일어납니다. 1894년은 정말 우리 근현대사에, 아니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너무나도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1894년 이때 이제 시행되었던 얘가 이제 갑오년이에요. 갑오년의 그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갑오 개혁은요, 1차 갑오 개혁, 2차 갑오 개혁, 그리고 을미 개혁, 이렇게 세 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을미 개혁은 이제 1895년이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붙이면 돼요. 여기 4예요. 4, 5, 6, 7, 8, 9, 10.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 9, 10 이제 0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모군란은 숫자가 2잖아, 지금. 그래서 1882년이 되는 거예요. 갑신정비할 때 갑은 4. 예. 갑오 개혁할 때도 4.
갑신년변 때 1884년이잖아. 갑오 개혁할 때도 사. 예, 갑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을미 개혁할 때 을은 오자예요. 오자. 예, 여기 다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96년도 이제 아관파천이 벌어질 거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가는 거. 그러면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오년이야. 그러면 1896년은 무슨 년일까요? 1894년이 갑오년이면 아관파천이 벌어진 1896년은 무슨 년일까요? 그러면 갑오년이면 1894년. 그러면 아관파천이 1896년 벌어지니까 6년 요거네. 그러면 어이씨 뭐야 이게? 네, 이게 말하기가 좀 네. 병신년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갑옷에 을미적 거리다 병신된다네. 실제로 이제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그 당시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정유년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붙이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자, 어쨌건 이 1894년 갑오년에 전개되었던 그 개혁, 갑오 개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차 갑오 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어디냐면 군국 기무처예요. 군국 기무처.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다? 군국 기무처. 그리고 9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다? 아니지.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다? 통미기무아문. 그리고 9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다? 군국 기무처. 꼭 딱 이 중심 잡고 계셔야 돼요. 통미기무아문, 군국 기무처. 아셨죠? 자, 이 군국 기무처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갑오 개혁, 이제 개혁을 강요했지만 지금 일본은 지금 사실 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군국 기무처가 주도해서 우리의 어떤 개혁들을 1차 때는 끌고 나갑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또 김홍집이에요. 또 김홍집. 와우. 김홍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조선 침략까지 와가지고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인물 김홍집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네. 정말 그 개항 직후에 정말 중요한 길목마다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홍집 같아요. 이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은 뭐 어찌 보면 그냥 뭐 상징적인 어떤 존재. 이때는 이제 힘 다 빠져요. 예. 옛날 흥선대원군이지 뭐 이 당시에는 뭐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1차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는요. 원래 여러분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다?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1392년 조선 만들어지면서 이 만들었던 그 의정부 6조 체제 한 500년 동안 거의 쭉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6개 행정조직이 이제 8개 행정조직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8조인데 이제 조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아문, 이제 청나라식 방법인데 의정부 8아문이라는 방식을 지금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왕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내부도 만들고요. 개국기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국기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조선은요. 중국의 연호를 가지고 와서 썼어요. 뭐 중국에서 정했던 그 연호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호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갑오 개혁 때 어찌 보면 이제 우리의 연호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국 기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조선 몇 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야. 왜? 지금 일단 이 군국 지금 이 개혁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어떤 그 영향을 끊어내려고 지금 노력 중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개국기원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갑신정변 때도 마찬가지였죠. 갑신정변의 그 급진개혁파들도 친일적인 또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때 친일파와 여기에 친일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친일파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는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그런 인간들이라는 의미지만 이 당시에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손을 잡고 뭔가 개화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런 사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갑신정변도 그렇고 갑오개혁도 그렇고 상당히 친일적 색채가 강하죠. 친청보다는. 자, 이렇게 의정부 8아문이라는 조직을 바꾸고요. 경제에서는요.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이 뭐냐면 자의 길이, 그다음에 그 무게를 재는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cm 자가 있죠. 그래서 30cm를 딱 재잖아. 그런데 부산에 가서 30cm를 재면 서울에서 30cm를 잰 길이와 달라. 이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30cm는 어디에 가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통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이거 들어봤는데 분명히 저희가 앞에서 갑신정변 들어봤습니다. 재정의 일원화. 재정이 지금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 놓았다. 왕실재정 따로, 국가재정 따로. 이거 말이 안 된다. 합쳐 놓아야 된다. 이거 어디서 주장했죠? 갑신정변 때 14개조 개헌에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실패됐지만 그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 때는 재정의 일원화를 그 당시 의정부 6조 체제니까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하자라고 주장했죠. 근데 이 갑오개혁에서는 탁지 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만 봐도 재정의 일원화 똑같은 말이 나와도 이거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호조가 나왔으면 이 갑신정변이네. 탁지 아문이 나왔으면 이 갑오개혁이네. 이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조세, 세금을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화폐를 찍을 때도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당백전, 당호전 이런 거 막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돈 찍을 때는요. 반드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은본위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금본위제가 아닙니다. 금본위제는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어요.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 시점에 금본위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갑오개혁에서는 은이에요. 은본위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사회.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은 주장만 했을 뿐이지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오개혁은 실현이 된 거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뭐예요? 신분제 폐지 아니었습니까? 왜? 그게 시대의 과제니까. 신분제로부터 해방이 그 시대의 과제였으니까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모두에서 다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오개혁에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죠. 만약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큰뱃쌤의 고백. 나는 상놈 집안 출신인 듯하다. 만약 내가 상놈 집안 출신이었다면 갑오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 지금 여러분들께 아씨 어피시지요. 도련님 어피시지요. 마님 모시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허허. 갑오개혁 만세.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원형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잖아, 이거. 과부제가 허용. 어디서 들었어? 동학농민은 주장했던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동학농민도 실패했지만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 발전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시된다. 바로 실시된 겁니다.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고려 광종 때부터 쭉 내려왔던 약 한 1000년의 인재 선발 방법, 과거제. 아니 신문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양반들이 관리가 되는 어떤 이 방식 과거제 폐지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예.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그 이전 사회와 그 이후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대급의 개혁이 1차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야? 눈 떴더니 뭐?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했다고? 나 이제 양반 아니야? 나 이제 천민 아니야? 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자, 근데 1차 갑오개혁은 제가 이 군국 기무처가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군국 기무처가 쭉 전개되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청일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청일전쟁도 ING,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ING,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ING,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또 앞장섰던 조직이 또 군국 기무처기도 하죠.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동학은 도적이죠. 비적이죠. 제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악의 축이라고 이제 이 당시 사람들, 양반들은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동학농민운동을 탄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학농민을 진압했고 청일전쟁도 승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좀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사실 이제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이제 개혁이 전개돼 나갈 때는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전쟁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기를 잡은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박영효가 누굽니까? 갑신정변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박영효. 이 박영효.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이제 실패하면서 일본을 망명했다 그랬잖아요. 들어옵니다. 이 박영효, 즉 철저히 친일 세력 이 박영효를 앉히면서 일본의 입김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 때 이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 지금 너무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 그럼 이제 왕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한테 제가 이 갑오년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런 질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서고문,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자주 독립국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 자꾸 이런 걸 강조할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거 강화도 조약 때도 있었죠.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 강화도 조약에도 있었고 갑신정변 그 14교조 개혁안에도 있었네. 왜? 공통적으로 다 거기 배경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여기쯤 또 있잖아. 일본은 어떻게든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독립서고문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범 14조.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보고하는 거야. 종묘는 종묘에 가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들한테 가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바뀌기로 했어요. 신문제도 폐지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이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홍범 14조. 자, 이러면서 이제 박영효, 더욱더 친일화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김홍집도 또 같이 갑니다. 아, 김홍집 이제 대단해. 네, 이러면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이 전개되는 것이죠. 조금 더 바꿉니다. 자, 정치 면에서는요. 근데 2차 갑오개혁은 주로, 그러니까 사실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중앙개혁, 중앙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진짜 큰 시스템을 다 바꿨다면 2차 갑오개혁은 좀 이제 지방제도 개혁, 사회적인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조직을요. 아까 여러분들 그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으로 1차 갑오개혁 때 바꿨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꿉니다. 2차 갑오개혁 때 이렇게 내각 7부로 다시 바꿉니다.
의정부 6조, 의정부 8암은 내각 7부로 지금 바뀌고 있네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지방행정조직을 드디어 전국 8도 이 8도를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조선 지방행정조직 8도가 이제 여기서 무너지네. 그죠? 23부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겁니다.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2차 가보개혁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이 재판소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또의 권한, 뭐 수령 7사 뭐 이런 내용들 있었잖아요. 사또에 이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행정 담당하죠. 군사 담당하죠. 그리고 사법 담당하죠. 그러니까 사또가 행정, 사법, 군사 이 세 개를 다 담당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억울합니다. 어디를 가요? 사또 앞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일 있으면 뭐 서울시장, 뭐 도지사한테 갑니까? 억울한 일 법원 가야죠. 왜? 시장은 행정만 담당하니까. 법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니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시장이 사법 기능도 하고 군사들도 지휘하고 이거 다 했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든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2차 가보개혁 때 드디어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이제 사또는 나 이제 그런 거 판결 안 해. 너 재판소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사또, 즉 지방관의 권한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원형들이 정말 이 가보개혁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세금 뭘로 내요? 귤로 내요? 쌀로 내요? 아니죠. 돈을 내잖아. 이때부터. 조세희 급납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신문지 없잖아요. 과부 되잖아요. 그 출발 이때부터. 과부들의 제가 허용. 그게 왜? So what?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 지금 우리 어떤 삶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회면에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근대적 학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대적 학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학제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 중등교육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고등교육이 이제 대학교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근대적 학제라고 하는 거야. 근대적 학제라고. 이게 그럼 언제부터일까? 바로 이때부터. 2차 가보개혁 때 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시스템,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시스템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초등학교가 바로 소학교. 예전에는 이런 초등교육 자체가 없었죠. 그저 뭐 있었다면 마을에서 서당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하면 공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도 만들어지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범학교 필요했죠. 당시 또 외국 근대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선 외국어 필요했죠. 이런 어떤 학제들이, 근대적 학제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2차 가보개혁이다 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네요. 가보개혁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청일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1894년도 가보년에 실시해서 을미년 1895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리는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와우. 진짜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청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아무리 지금 영국 뭐 서구 열강들이 와가지고 해집고 있는다 해도 그래도 중국인데. 아무리 하면 그 일본한테 당하겠어? 라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청나라는 정말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일본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한테 항복 문서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인물이 청나라에선 이홍장,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에 의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가지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청나라 일본이 싸워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제 조약을 맺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아니요. 여러분, 이 청일전쟁 그 시모노세키 조약 첫 번째 조항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본 아닙니까? 그 일본이 우리나라라니까. 뭐냐면 조선은 독립국가다. 이게 이제 여기 딱 들어와요. 뭐지? 아니,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우리는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걸 싸움까지 해주지? 우리 독립국가라는 걸 그렇게 알고 싶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고요. 강화도 조약에서도 조선은 독립국이다. 일본도 갑신정면에서도 청와의 관계를 끊어라. 갑오개혁에서 청와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은 독립국가다. 이거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네,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놔서 일본이 조선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확실히 라인을 끊어놓은 거예요. 왜? 청나라를 깨부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로 중국의 땅, 요동반도를 가져갑니다. 와. 여러분들 그 1592년 이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의 구호가 뭐였어요? 명나라 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욕심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 300년 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도요토미가 이루지 못했던 그 욕망을 결국 실현해낸 거예요. 거기에 중국 땅에 일장기를 꽂아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더라. 조선은 독립시키고 요동반도 가져왔어요. 와, 일본은 뭐 일본 역사 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쁜 날이 있을까? 아우, 그때 그 기록 사진을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일본인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떤 나라냐고요? 바로 러시아. 요동반도에 지금 일본이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여긴 우리 구역인데 넌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근데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합니다. 러시아,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 측에다가 방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 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하이!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청나라는 물리쳤지만 세계 강대국 영국과 그 한 축을 남나고 있는 러시아와 맞서 싸운 것은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속으로 이를 버드득 가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죠? 여러분, 일본 무서워요. 분명히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 소규모 전투에서 일본은 그렇게 쓸쓸히 도망가는 신세였지요, 청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10년 뒤, 그 10년 동안 칼을 갈고 또 갈아서 정확히 10년 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굴욕적인, 러시아로부터 굴욕적인 압박을 받고 자신들이 차지했던 중국 요동 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또 10년 뒤 1904년 일본은 이 굴욕적인 패배에 대한 반격을 성공시킵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
여러분들 일본 이렇게 보면요, 절대 우리가 무시할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니에요. 누가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랍니다. 정신적 승리로 최선화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깜짝 놀란 거예요. 청일전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이건 거의 패닉인 거죠. 이제까지 청이 어떤 의지해가지고 이제까지 쭉 왔는데 그 청나라가 무너졌다고? 중국이 무너졌다고? 진짜? 레알? 믿겨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건 현실인데. 그런데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이 민씨 정부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청나라를 거꾸로 때렸던 그 일본이 깨갱 하면서 하이!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러시아다. 뭐야? 러시아가 저렇게 힘이 센 거야? 안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요동반도 뺏겼어. 너무 속상해. 하지만 1876년부터 그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조선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와 연결하는 사람 누구지? 조사합니다. 그 원탑이 바로 명성황후군. 오케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야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을미사변이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을 보면요, 왜 일본 낭인들, 뭐 불량배들, 뭐 못 배운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긴 여러분들 하버드 출신도 있고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했던 정말 그 쟁쟁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적으로 일국의 국모를 죽이지? 이건 또 뭐야? 이것 또한 야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좋건 나쁜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가 좋건 우리가 나쁜 건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외세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의 국모를 죽인다? 누구 맘대로. 게다가 죽이는 방법 역시 너무 잔인해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걸 방송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한 여인을 짓밟아 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이 생각만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일본 측에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무례한 짓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진정한 사과 한 번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다시 우리 조선 정부를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면서 전개했던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연호를요, 청일기는 완전 이제 조선 독립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연호가 씁니다. 이게 바로 건양이라는 연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 앞에 신라, 법흥왕 때 썼던 연호 건원, 을미개혁 때 건양,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양입니다. 자, 그리고 을미개혁이 아주 상징적 개혁이죠. 그게 뭐예요?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엄청난 문화적 아노미입니다. 왜? 이 당시까지 조선인들의 가장 큰 이 어떤 그 지켜야 될 신념은 바로 효도예요. 효도. 부모님한테 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물려주신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게 이게 자식된 도리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당시 그 경찰관을 뽑을 때 기준이 달리기 빠른 자였답니다. 왜? 길거리 지나가다가 상투 보이면 달려가서 빨리 잘라내려고. 여러분 이거 뭣 모르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상투 딱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없지. 옛날에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그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바리깡 들고 계신 그 저 학생부 선생님 계셨어요. 네. 이렇게 쭉 하면 그것도 예쁘게 민 것도 아니야. 그냥 한쪽만 쭉 밀어 그냥. 그러면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날 하루 수업 못 해요. 씩씩대면서 막 욕하면서 그냥 열 받는 거죠. 얼마나 잔인상하겠어요. 내 몸을 왜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걸 건드려. 기분 나쁘죠. 지금도 이런데 이 당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강제로 잘려서 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지켜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수치심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 예, 태양력은 지금 1월 1일 이때부터 이제 음력이 이제 양력으로 바뀝니다. 예, 양력으로 갑자기 훅 1월 1일로 훅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다음에 종두법.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왜 그 정약용 실학자 정약용의 마과회통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종두법이라는 게 이때 또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을미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고종은 어땠을까? 아니 자기 아내가 저렇게 불태워 죽이는 모습을 봤어. 어땠을까? 고종은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아,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자, 이제까지 정치인 고종을 보면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었고요. 아버지가 탄핵된 이후에 고종은 민씨 세력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민씨 세력들이 지금 거둬진 거야. 명성황후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내가 죽은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 누구한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내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고종의 홀로 서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고종이 선택한 결정적 한 수. 저는 정치인 고종으로서 선택한 이 수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내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이 고종이 처음으로 선택한 이 한 수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지금 이제 일본이 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 이후에 을미 개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왕비 죽이고 막 머리카락 자르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막 무차별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라이벌 러시아로 자신의 몸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아라사,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옮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896년. 아까 제가 무슨 년? 병신년.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임금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조차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어떻게 지키라고? 이 문제 심각해지잖아, 지금. 그죠? 이게 바로 아관파천. 하지만 어쨌건 이 아관파천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야? 고종이 없어졌다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종은 궁녀의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일본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뭐?
고종이 없어졌다고? 그때 러시아 공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아간 파천을 계기로 해서 이 고종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 고종이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신의 한 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세 의존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걸 풀고 있으니 분명히 한계는 올 겁니다. 어쨌건 자, 이 아관 파천이 단행이 되자 이 당시 여론도 별로 안 좋았죠. 당연히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독립협회. 요게 이제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서재필 있죠. 이 독립협회는요, 맨 처음에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나중에 독립문을 한번 좀 세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짜 우리 어떤 자주적 독립 그런 의미보다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청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독립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독립문을 세울 때도 그 앞에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영은문이라고 있어요. 그 영은문을 허물고 그 뒤에 독립문을 세우게 된 것이죠. 네, 영은문을 허물고 세우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독립협회는요, 최초의 어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집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만민공동회라는 겁니다.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 자, 이 만민공동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민의 파워,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러시아가 저령도를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왜? 저령도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왜? 영도 있죠. 부산 영도. 자갈치 시장. 그쪽에 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왜냐면 러시아 배가 내려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배의 연료가 석탄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교체해 줄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 섬이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 주려고 했지. 근데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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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어떤 집회를 전개하면서 결국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그 합작을 하는 은행도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여러분들 1876년 개항부터 여기까지 이 외세 간섭에 아니요! 라고 해서 막아냈던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독립협회에서 외세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힌트죠.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외세 바짓가랑이 붙잡고 도와주세요 라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본 거야. 바로 그 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외세를 막아내는 모습을 본 것이죠. 고종이 혁명했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 필요한 것,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백성들, 민이구나. 이거를 가져갔어야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종이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만민공동회가 초창기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이게 막 막아내니까 정부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정부 관리를 이 만민공동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 만민공동회에 관리들이 파견되었을 때를 우리는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관료로서 박정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 주미대사.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제 미국이 상주하는 그 대사관 초대 갔던 그 인물이기도 해요. 이 박정양. 이 박정양이
사실 이제 요 당시 되면 이제 서재필 계열에서 윤치호 계열로 넘어오는데 윤치호 계열은 좀 더 온건파예요. 서재필 계열이 좀 더 강성파라면 윤치호 계열이 좀 더 온건파가 되는데 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윤치호와 이 관리,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곽작진이 만나가지고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합의를 봐요. 뭘 보냐면 헌의육조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헌의육조가 뭐냐면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지향하는 그 모습들이 들어와요. 입헌군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까지 조선 정부는요. 전제군주정입니다. 그죠? 왕이 곧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왕한테 모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입헌, 법이에요, 법. 왕의 존재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 왕 역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곧 법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 역시 법에 종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영국에도 여러분들 그 여왕 있잖아요. 정책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에서도 일왕 있잖아요. 정책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어떤 형태. 왕은 존재하지만 정책 실권은 낮추는 것이죠.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일원화. 왜냐면 이 아관파천을 전개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갑오을미기역을 리셋! 높! 이거 부정. 단발령 너 이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부정을 하거든요. 다시. 왜냐면 갑오을미기역이 이제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온 거니까 리셋, 높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재정의 일원화.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서 정부 조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정부 6조에서 의정부 8아문에서 내각 7부로 바뀌었죠. 이러니까 1차 개혁 때 그 재정의 일원은 탁지 아문이었는데 지금은 내각 7부로 바뀐 상태니까 탁지 부가 되는 거예요. 재정의 일원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 갑친정변. 탁지 아문으로의 재정의 일원화, 갑오개혁. 탁지 부로의 재정의 일원화, 헌의육조. 네. 키워드에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옛날 방식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네 이놈! 주리를 틀라. 일단 고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도 인권이라고 하는 건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인권이란 말은 여러분들 사실은 세종대왕도 몰라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인권 이야기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옛날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죠. 인권이 있으면 여러분 신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권이란 말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헌의육조, 입헌군주제 지향이라든지 왕권을 좀 약화시키자는 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중추원 관제를 개편을 합니다. 중추원은 지금 뭐냐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오, 뭐야. 국회 설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와. 그러니까 의회 설립 운동. 이게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의회 설립 운동까지 지금 독립협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지도자 잘 뽑아야 돼. 여기서 지도자 이 고종이 지금 이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헌의육조, 중추원 관제 개편을 보면서 이것들이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고종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개혁은 바로 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조선후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고종은 그거를 놓칩니다. 그래서 고종은 유능한 리더가 못 됩니다. 자, 이 고종은요, 아관파천 이후에, 그 다음에 1897년도에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할 수 있는 배경은 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완전히 손 뗐으니까
이제 황제가 오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환구단, 황궁우, 환구단, 원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구단, 환은 뭐냐면 둥글다라는 의미예요. 예, 환구단, 둥글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황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구가 없었어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일제 때 호텔 들어오면서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황궁우 요거 하나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종이 독립협회 안 되겠다, 야. 해산. 해산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보부상단체, 이 황국협회, 또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만민공정을 공격했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좀 성장했을 때는 민씨 세력, 아내에 의해서 왔다 갔다. 정말 이제 왕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민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 기회였는데 이제 그 민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고종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고종 중심의 개혁, 바로 광무.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예요, 광무. 예, 을미개혁 때 연호가 건양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광무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광무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구본 신참이에요.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거 동도서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인다. 이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가는데요. 자, 구본, 옛 것을 본으로 한다. 어찌 본다면 흥선대원군 자기 아버지 개혁과 똑같아요. 아버지 뭐 하려고 했어?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아니었겠습니까? 구본이 왕권 강하고 신참이 민생 안정, 이것과 아주 기가 막히게 유사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왕권 강화처럼 이 고종 역시 광무개혁 때 황제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킵니다. 모든 권력을 다 황제한테 집중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제, 어찌 보면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선포하면서 황제권의 강화를 다 얘기하는 거. 원수국. 야, 정말 이 군 통수권, 이 모든 것들 다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이런 모습들, 황제권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리고 신참.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죠. 민생안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사업을 단행을 해요. 토지조사사업 한 거죠. 해가지고 뭘 발급하냐면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지계. 지계는 뭐냐면 토지계약 문서라는 거예요. 토지계약 문서. 이 토지계약 문서는 뭐냐면 자기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문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 땅이요. 저 나무서부터 저 나무까지 우리 땅인데요. 그럼 다들 뭐 이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여기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여러분 이 광무개혁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지계 발급.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상공업을 진흥하고 기술학교도 많이 만들고 이때 이제 전차 개통 이런 것들도 다 이때 이 광무개혁 전후해 가지고 통과하면서 나오게 되는 모습. 그리고 최초의 기차 경인선도 역시 이때 개통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동도서기에 입각한 그런 개혁들을 광무개혁 과정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아까 제가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이 고종은 무엇을 만들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팽팽한 세력 균형 사이에서 이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